투자은행들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있고 한국은행조차도 한 1.9% 성장하고 후년에 1.8% 성장할 거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면 정말 너무 감사한 거예요. GDP 성장률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잠재 성장률이 이제 2%까지 떨어졌는데 미래 먹거리를 막 만드는 데 투자하고 R&D 투자를 해야 되는데 돈이 다 어디로 가 있어요? 다 집 짓는 데로 다 간 거예요. 이 외국 투자 자금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한국인도 해외로 빠져나가는데 불난 집에 지금 완전 기름을 쏟아붓는 그런. 네, 안녕하세요. 강원대학교 국제무역학과 이현은 교수입니다. 지지난 밤 11시 30분에 갑자기 이제 대통령이 이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실제 국회에 이제 진입하고 그렇게 하면서 약간의 또 그 마찰도 있었는데 비상계엄령 선포하고 나서 2시간 만에 또 국회에서 이제 180명 참여해서 180명 전체가 만장일치로 무효하는 걸로 이렇게 했고 또 그러니까 실제 또 대통령도 이제 헌법상에 나와 있는 그러한 규정 때문에 그 계엄령 선포한 뒤 6시간 만에 이제 취소하게 되는 그러한 발표를 또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엄령 사태는 일단 끝났는데 이제 어쩌면 새로운 혼란의 시작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야당인 민주당 플러스 야당들이 이제 연합해서 대통령 탄핵하겠다 이렇게 이제 탄핵하는 그러한 절차를 밟고 있는데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절대 여기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탄핵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제적의원 이제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되는데 현재 야당 전체 총 수가 약간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192명인데 8명 이상이 팀에서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상황으로 현재로선 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뭐 탄핵하겠다, 뭐 반대 안 하겠다. 또 그러니까 국민들은 국민대로 당연히 이제 두 쪽이 나고 그래서 서로 이제 뭐 시위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혼란이 더 가중될 수 있겠다 이런 저는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한나라의 어떤 경제 위기를 나타내는 아주 주요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환율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외환위기 때, 그러니까 1997년 외환위기 때도 이게 환율이 초기에는 이게 1달러당 한 850원대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97년 제 기억에는 7월 초에 이제 태국 타이바트화가 막 평가절하되고 그러면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뭐 이렇게 계속 이제 그러한 외환위기가 막 전이되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로도 이제 막 전이가 되면서 환율이 막 폭등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10월, 11월 뭐 이렇게 막 폭등했는데 이게 거의 2,000원까지 막 이렇게 근접했어요. 이렇게 됐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그 현재 환율이 지금 그런 비슷한 상황까지는 아직 가지는 않았지만 그러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나라의 원 달러 환율이 최근에 좀 이미 그 한 1,400원대 근처까지 왔다 갔다 막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사실 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재선이 됐죠. 이제 11월 초니까 딱 한 달 정도 됐네요. 한 달 되고 나서 이제 환율이 이제 드디어 이제 폭등하는 그러한 조짐까지 막 나타났어요. 그 이유는 뭐 미국의 강달러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뭐 나중에 기회에 있으면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원화가 이미 불안한 상태인데 전국이 불안하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의 국민, 우리 투자자도 그렇고 외국인이 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투자하는 그런 외국인 투자자도 그렇고 여기에다가 내 돈을 넣어놨을 때 잘못하면은 내가 그 투자 가치를 잃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회수도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이 빠져나가는 그러한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거죠. 현재 뭐 그런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는 제가 그 확인한 바로는 요즘에는 그 시간 외 거래도 이제 하고 있잖아요. 새벽 2시까지인가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 이렇게 막 올랐다가 다시 이제 어제 좀 떨어졌고 그래서 이제 지금 1,400원, 14원 뭐 이 정도 되어 있는데 오늘도 제가 지금 이 녹화하기 직전에 바로 봤는데 거기에서 약간 더 올라갔거나 이 정도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일단 멈춰 있는데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한국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해서 그런 게 아닐까. 실제 이제 개입한다는 건 뭐냐면 너무 환율이 급등해버리면 사람들이 다 놀라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다 이제 동참해가지고 우르르 또 돈이 빠져나가게 되면 더 이제 막 이게 소위 얘기하는 군집 효과라고 그래가지고 더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 이제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그런 외환 보유고 중에서 일부를
이제 달러를 그걸 갖다가 이제 시장에 내놓으면 그러면 이제 그만큼 공급이 늘어나니까 이제 환율이 약간 안정화되는 그 정도 어떤 상황을 만들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장기적인 그런 어떤 추세를 바꿀 수는 없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뭐 그러니까 안정되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지금 정책적으로 좀 약간 억지로 누르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은 틀림없다. 1,400원대에 뭐 구착되는 정도가 아니라 예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997년 상황을 이거 850원대에서 이게 나중에 거의 2,000원대까지 막 갔는데 그게 마지막에 이제 이거 더 이상 못 버티니까 그때도 똑같았어요. 이거 환율이 계속 올라가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타이부터 태국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 동남아 국가들에서 이제 외국 투자 자금이 막 우르르 빠져나가기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그 나라들도 똑같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달러를 이용해가지고 그 달러 공급을 하면서 그 환율을 어떻게든 안정화시키려고 했는데 그걸 안정화시킬 수 있는 수단이 충분하지 않거든 실탄이 충분하지 못하면 나중에 결국 갖고 있는 외환 보유는 자꾸 더 줄어들고 그렇게 줄어들게 되니까 외국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더 불안하고 그러니까 돈이 더 많이 빠져나가고 또 그래서 뭐 조지 소로스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계속 집중적으로 이제 막 공격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도 엄청난 이제 투자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뭐 그 당시에 외환위기 97년뿐만 아니라 뭐 영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런 일을 계속 사실 벌려요. 그렇게 벌리는데 그러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나라의 그 원달러 환율이 이제 1,400원대 초반에 와 있는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1,450대까지 50원대도 올라갈 수 있고 우리의 전국이 정말 상황이 정말 더 나쁘게 막 계속 진행이 돼버리면 1,500원대도 갈 수가 있는 거죠. 뭐 이렇게 되고 경우에 따라 더 나빠질 수도 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외환위기 상황을 제가 사실은 한번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시간이 있다면 어쨌든 그때 상황과 비슷한 상황으로 전개되지 않도록 우리가 굉장히 노력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거는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한국은행이 이제 가장 최근 발표한 거, 지난 12월 5일 발표한 거예요. 이게 11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얼마냐면 4,154억 달러거든요. 4,154억 달러인데 이게 딱 그 3년 전, 2021년 10월 말 기준으로 그때 얼마였냐면 4,692억 달러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그 당시가 이제 4,700억 달러라고 치고 4,700억에서 지금 4,150억 달러로 이렇게 줄어들었으니까 한 550억 달러가 지금 3년 만에 지금 없어진 거예요. 왜 없어졌을까요? 그동안 이제 수출도 안 돼서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그만큼 외국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서도 그렇고 또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꾸 뭐 서학개미 이렇게 하면서 또 돈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도 빠져나가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도 돈이 빠져나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포트폴리오 투자라고 해가지고 주식 투자가 돈이 이제 들어갔다 나갔다 해서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또 그걸 환율을 방어하려고 해서 돈을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뭐 수출 수입하면서 수입을 많이 하느라고 돈이 빠져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FDI 해가지고 직접 투자하는데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외국인 직접 투자보다 나가는 투자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또 달러 수요가 많아가지고 또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또 그런 문제도 있고 아니면 또 은행 간 대출에서도 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여러 가지 요인을 해가지고 자꾸 지금 우리나라의 그 달러 자산이 자꾸 빠져나가고 빠져나가니까 환율은 자꾸 오르고 있고 환율이 막 오르는 걸 막으려고 하니까 지금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외환 보유고가 지금 3년 만에 550억 달러나 이렇게 감소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느 정도냐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항상 발표하는 게 뭐냐면 현재 전 세계에서 이렇게 외환 보유고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그 국가들 이렇게 랭킹을 많이 발표를 해요. 이번에도 발표를 했는데 제가 들여다보니까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인데 3조 2,600억 달러 정도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이 1조 2천억 달러 정도, 그리고 스위스가 한 9천억 달러, 인도가 한 6,800억 달러, 뭐 이렇게 해서 한국이 한 4,157억 달러 정도 이렇게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그러면 랭킹이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가 무려 9위로 외환 보유가 많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은행이 발표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GDP 대비로 얼마냐. 아니면 우리나라의 외국 투자 자본 대비 얼마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수입액 대비 얼마냐 이런 건데 제가 그냥 간단히 제가 이게 방송하기 전에 제가 GDP 대비 보유액을 제가 가장 최근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나라는 한 어느 정도 되면 GDP 대비로 한 24.3%예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29%예요. 29.4%. 스위스는 무려 105.9%예요. 러시아도 31%고요. 대만이제 대만.
대만이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만이 우리나라보다 지금 외환보유가 더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GDP는 우리나라보다 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외환보유고가 얼마냐면 GDP 대비로 75% 정도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얼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24%다. 그게 충분하냐? 충분하지 않다. 우리 그 국제결제은행이라고 있어요. 중앙은행이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준으로 외환보유를 어느 정도 쌓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GDP 대비로 최소한 뭐 40% 50% 정도 쌓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요즘에가 옛날 기준과 달리 점점 더 많이 쌓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특히 자본시장이 완전 개방이 되어 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뭐 FDI뿐만 아니라 이게 포트폴리오 투자, 우리 얘기하는 채권 투자라든가 주식 투자 이렇게 가지고 돈이 썰물처럼 막 밀물처럼 들어왔다 썰물처럼 막 우르르 빠져나가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커버를 할 거냐. 그래서 외환보유고를 사실은 좀 더 쌓아야 되는데 우리가 쌓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최소한 뭐 이 대만이 왜 그렇게 많이 쌓겠어요. 거기도 사실은 여차직하면 중국하고 이게 굉장히 이제 분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쌓는 건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북한하고의 전쟁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우리나라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외환보유를 더 많이 쌓아야 되는데 이게 그냥 단순한 절대 금액으로는 뭐 좀 많은 것처럼 보여도 무려 9위라고 하지만 실제 GDP 대비로 보면 24%밖에 되지 않는다. 그나마 그것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지금 걱정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똑같잖아요. 우리가 저도 이제 투자를 하는 사람인데 저는 이제 뭐 주로 뭐 미국 투자를 더 많이 하긴 하는데 그러면 계속 미국 시장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럼 뭘 보겠어요? 아, 현재 지금 뭐 거기에서 GDP 성장률은 어떻게 되느냐, 인플레이션 어떻게 되느냐, 뭐 실업도 보고 또 거기에서 뭐 선거, 대통령 선거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서 뭐 제대로 지금 누가 당선되느냐, 그 사람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 다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내가 투자금을 늘리냐, 줄이냐, 또 어떤 종목을 선택하냐, 뭐 이렇게 하는데 반대로 똑같이 지금 외국인 투자 제일 많은 게 당연히 뭐 미국 투자, 미국인 투자 자금이 제일 많은데 그럼 우리나라 경제를 다 들여다볼 거 아니에요. 경제를 다 들여다보면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은 제가 아까 GDP부터 말씀드렸잖아요. GDP 성장률이 최근에 뭐 KDI도 그렇고 뭐 한국은행도 그렇고 지금 계속 줄이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최근 자료를 보면 한국은행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올해 GDP 성장률을 연초에는 한 2.5% 한다고 하다가 얼마 전에 2.4%로 줄였다가 2.2%로 줄였어요. 근데 2.2%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분기마다 성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3분기까지 그 어떤 그 GDP 성장률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2분기 때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2%였어요. 3분기 때 0.1% 플러스를 했어요. 그러면 2.2% 성장하려면 4분기에 무려 0.5% 성장을 해야 돼요. 전분기 대비. 그게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2.2%가 아니라 2.0% 떨어질 것 같다. 잠재 성장률 밑으로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최근에 그래가지고 뭐 여러 뭐 아이비들이 투자은행들이 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한국은행조차도 한 1.9% 성장하고 후년에 1.8% 성장할 거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면 정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게 왜냐면 이번에 이런 계엄령 뭐 이런 선포 하고 또 거기에다가 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국회에서 이제 무효하고 이제는 뭐 탄핵 정국으로 이렇게 막 넘어가는 게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반영이 되면 이제 과연 상황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거고 더군다나 이제 이렇게 되면서 전반적인 이제 그 우리나라의 국제 신인도 이제 국제 신인도 특히 이제 무디스 같은 경우에는 아, 이게 이렇게 계속 상황이 나쁘면 우리나라의 국제 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이러한 그 저는 그 뭐 무디스라든가 이런 뭐 이런 그 국제 어떤 신용평가 기관들의 이야기를 그렇게 뭐 제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뒷북을 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IMF 제가 IMF 그것도 계속 이야기하는 게 97년도에 외환위기를 겪었잖아요. 정말 그걸 예측한 사람 거의 없어요. 저도 예측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중에 제가 책을 하나 낸 게 있어요. 책을 냈는데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출판사예요. 펠그레이브드 맥밀런이라고. 책 제목이 뭐냐면 코리아스 이코노미 미러클, 부제가 뭐냐면 페이딩 오어 리바이빙이었어요. 제 공저자가 호주에 있는 찰스 하비 교수인데 굉장히 유명한 한국 경제도 하고 동아시아 경제학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인데 제가 호주 멜번 대학에 가서 우리나라 외환위기 터진 다음에 1999년에 거기 가가지고 한국의 외환위기 왜 겪었는지 거기 주요 대학들 다 돌아다니면서 세미나를 했는데 그때 저하고 이 한국 경제가 이제 다 끝났으니까 Fading Economic Miracle 이제는 사그러진 한국의 경제 기적 이런 제목으로 책을 쓰자길래 Fading 하지 않는다. Fading 할 수도 있고 Reviving
살아날 수 있다. 뭐 이러면서 제가 책을 하나 쓴 게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국 경제 굉장히 잘 알아요. 제가 사실은 제가 예전에 한국경제연구학회 회장도 했고 코리안드 월드 이코노미 해가지고 한국 경제에 관한 그러한 영문 저널도 제가 국제적으로 계속 제가 편집장으로 그걸 만들어서 계속 그 출판하기도 이렇게 했었는데 그 당시에 무디스라든가 뭐 이런 애들이 스탠다드 푸어스라든가 이런 애들이요. 우리나라가 실제 그 외환위기를 막 당하고 실제 그래가지고 IMF에 가지고 구제금융을 530억 달러를 갖다가 신청할 때까지 신용평가를 낮추지도 않았어요. IMF조차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나빠질 거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걸 믿으면 안 돼요. 다 뒤늦게 그랬어요. 하다못해 그 IMF는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IMF 관리 체제가 됐는데 그 1998년도에 그 당시에 경제 성장률이 처음 시작할 때요. 플러스 성장한다고 그랬어요. IMF가. 근데 마이너스 5.7%였어요. 제 기억에. 무려 6번을 계속 바꿔요. 계속 하향 조정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믿을 수가 없다는 말씀인데 제가 말이 지금 약간 딴 데로 샜는데 제 말씀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볼 때 외국 투자자들이 볼 때 첫 번째 GDP 성장률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더군다나 더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너무 인구 고령화가 빨라서 전 세계에서 인구 고령화가 가장 빠른 나라예요. 가장 빠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소위 잠재 성장률이 예전에는 10%대였는데 이게 9%, 8%, 10% 계속 떨어져서 지금 2%까지 떨어졌는데 한국은행에서 이제 발표한 최근 자료에 의하면 2035년 정도 되면 1% 밑으로 떨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2050년 되면 0% 밑으로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더 문제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우리나라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걸 살리기 위해서는 출산율도 높여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미래 먹거리를 막 만드는 데 투자하고 거기에 R&D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쪽에 제대로 못하고 있고 전부 다 돈이 다 어디로 가 있어요? 자원이. 다 집 짓는 데로 다 간 거예요. 다 개인도 전부 다 아파트 사는 데로 가 있고 정부도 어떻게든 아파트 경기 살리고 어떻게든 건설 경기 살리려고 그쪽에 돈이 몰아가지고 그래서 주식시장도 안 뜨고 주식시장이 안 뜨니까 그러니까 기업들은 투자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가지고 미래 먹거리 투자도 못하고 이렇게 되면서 개인들은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보니까 안 되겠네 해가지고 그나마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그래가지고 다 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거고 그것도 이제 부족하니까 요즘에 가지고 막 코인이 막 뜨니까 다 코인 시장으로 빠져나가고 이러니까 주식시장이 자꾸 주저앉고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외국 투자 자금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한국인도 해외로 빠져나가는데 외국인도 해외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고 지금 계속 그렇게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덮친 격으로 대한민국호라고 하는 거대한 함선이 지금 침몰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 거기에서 어떻습니까? 침몰하는 배에서 누가 먼저 빠져나가요? 그걸 빨리 캐치하는 사람들, 빨리 이걸 파악하는 사람들이 지금 막 아까 지능순이라고 한댔잖아요. 이런 식으로 막 빠져나가고 않는 게 아닌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그 다른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컨설팅 하거나 아니면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도 내 투자를 이렇게 많이 권유를 하는데 그렇게 할 때 우리나라는 지금 GDP로 보면 전 세계에서 1.7%밖에 비중이 되지도 않고 그나마 한때는 그 1.9%까지도 갔는데 계속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 더 줄어들 거다.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계속 한국 주식시장에 애국심만 가지고 투자를 하냐? 내가 그렇게 못한다. 전 세계를 들여다보면서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업을 찾아서 거기에 투자를 해라. 미래 가치에 투자를 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그런 상황으로 현재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 개인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도 사실은 절반 이상은 다 해외로 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럼 외국인 투자 자금도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미 불난집에 지금 완전 기름을 쏟아붓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다.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경제는 전반적으로 지금 계속 사실 침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잃어버린 30년의 길을 현재 가는 절대 위기 한국 경제 이런 주제로 제가 책을 쓰고 있는데 그 중요한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고령화를 현재 만들어내고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젊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 가서 뭐 결혼하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버렸어요. 일자리도 없게 만들어 버렸고 거기에다가 집값은 뭐 하늘 높은지 모르게 막 올라가게 만들었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뭐 일자리도 없고 내가 어디 들어가서 살 자리도 없는데 어떻게 결혼하고 아이를 갖겠어요. 거기다가 뭐 전부 다 의대 가겠다, 뭐 서울대, 뭐 법대 가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그쪽으로 재수하고 전부 글로 몰고 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엄청난 스트레스 플러스 엄청난 사교육비 때문에 어떻게 결혼해서 아이를 갖겠어. 그러니까 출산율 떨어지고 또 그쪽으로 자꾸 몰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집값은 뭐 가계부채 막 늘려가지고 집값은 막 쑥 띄웠는데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은 이제 소비 여력도 없어지고 더군다나 이 주식시장에 투자 여력도 없어지고 그렇게 되니까 또 기업들은 투자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R&D 투자도 못하고 설비, 첨단 기술 투자도 못하고 또 설비 투자도 못하니까 결국은 기업들은 탈출할 기회만 자꾸 찾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실제 기업들이 하는 투자는 FDI예요. 해외 직접 투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해외 직접 투자하는 게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한 2.5배, 한 2배에서 3배 정도 많아요. 올해는 3배 더 많을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돈이 빠져나간다는 얘기고 플러스 우리나라의 일자리가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빠져나가니 계속 악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 악순환 되는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이 고리를 끊을 주체가 지금 없어져 가지고 지금 배는 침몰하는데 선장이 지금 탄핵되는 이러한 상황에 지금 몰려 있고 완전히 어떻게 보면 무정부 상태로 막 이렇게 가게 되면 정말 큰일이다. 지금 이런 전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들은 거기서 이제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개인은 바로 기업이고 우리 같은 가게, 개인 소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누가 제일 많이 피해를 입겠느냐? 결국은 기업이고 개인들이에요. 이 기업들은 당장에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에서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어 가지고 지금 엄청난 지금 무역 전쟁을 지금 벌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거는 뭐 일단 뭐 관세율을 모든 나라의 수입품에 대해서 10%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또 중국 상품에 대해서는 6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나라 수출 가지고 먹고 사는 그야말로 수출이 성장의 엔진인데 그게 이제 점점 더 어려워질 거라는 거죠. 직접적으로 미국에 수출하는 것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중국은 뭐 관세를 더 많이 부과하니까 우리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중국을 경유해서 들어가는 그 간접적인 그 미국에 대한 수출도 어려워지는 거고 베트남을 통해서 들어가는 간접 수출도 어려워지는 거고 멕시코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도 좀 어려워지고 이렇게 해서 직접적인 수출도 어렵고 간접적인 수출도 어렵고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어려울 거고 더군다나 이제 미국이 이렇게 한번 관세 전쟁을 벌리면 상대국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죠. 상대국들도 무역 보복을 할 거다는 거죠. 이 무역 보복을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될 거냐. 뭐 이런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정말 합심해서 헤쳐나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너무 안타깝다. 정말 울고 싶습니다. 울고 싶어요, 제가. 정말 속상하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